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북 순회 경선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누적 득표율 78%로 압도적 1위를 지켰습니다. 이 의원이 오늘 전남 순회 경선에서 호남 당심을 거머쥐고 어대명을 굳힐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국민의힘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민의힘 연찬회가 혼란 수습의 결정적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을 신임 홍보수석으로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뒤신의 시동을 겁니다. 조직 개편은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등 그때그때 필요에 맞춰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가 내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UFS 본 연습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 연습을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어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충청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앙고속도로 제천터널 부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고 부산 방면 도로가 8시간 동안 전면 통제됐습니다. 피서 막바지 주말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과 수영장은 피서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어젯밤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천여 명 줄어들면서 9주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동원한 러시아의 후방 지역에 대한 교란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크림반도에서 발생한 비행장 폭발로 러시아 흑해 함대의 항공 전력의 절반 정도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아침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이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북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의원이 오늘 전남 순회 경선에서 나머지 호남 당심도 거머쥐고 승세를 굳힐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은 전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강훈식 의원 사퇴 이후 처음 치러진 2파전에서 76.81%의 몰표를 받은 겁니다. 2위 박용진 의원과의 격차는 53%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 같은 97그룹이지만 단일화나 연대 없이 사퇴한 강 의원 표를 박 의원이 흡수하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서 5번 연속 1위를 기록한 이재명 의원의 누적 득표율은 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끼면서 차기 대표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비전 아래 통합되고 국민 속에서 선택받을 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계파 정치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고향인 전북에서 반등을 노렸던 박용진 의원은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이 의원과 강성 지지층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당심 또는 민심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지도자는 때로는 그것을 설득하고 때로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자제시켜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당권주자들은 일요일 연이어 광주 전남을 찾습니다. 여기서도 이변 없이 전체 권리당원 3분의 1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심장, 호남 당심이 이재명 의원을 택하는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어대명은 굳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8명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호남 출신이지만 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송갑석 의원은 순위권 밖을 기록하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2위 고민정 의원을 빼고 5위 안에 안착한 건 친명 의원 4명이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한층 격화하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연찬회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사이 윤리위원회부터 당 혁신안까지 곳곳에 변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점입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로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며 장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돌파구 없이 갈등만 깊어지면서 당내에선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으로 가버리는 이게 저는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승자도 없고
다 공도 동망 같이 망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민의힘 연찬회가 혼란 수습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무위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차기 전당대회 시기 등 당 운영에 관한 사안과 함께 현 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먼저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공천개혁 등 민감한 주제를 꺼내들 경우 차기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또 한 번 당내 이견이 분출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역시 이 점에 대한 우려를 혁신위 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논쟁적인 안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목에 다 내어놓으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정리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논쟁적인 것은 조금 더 다듬어서 한 2단계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는 제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이 전 대표의 언행을 겨냥해 사실상 공개 경고장을 날린 당 윤리위원회가 또 한 번 징계 카드를 꺼낼 경우 거센 반발과 함께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까지 예고된 만큼 이번 주가 국민의힘 당내 갈등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신임 홍보수석 비서관을 발표합니다. 신임 홍보수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첫 대변인이었던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발표 때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인사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김 전 의원의 합류와 함께 최영범 초대 홍보수석은 신설되는 홍보특보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한미가 내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UFS 본 연습에 들어갑니다. 야외 기동 훈련도 4년 만에 부활하는데 북한은 한미 연합 연습을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어 이번에도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번 한미 연합 연습은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과 군사 연습인 자유의 방패 훈련을 통합해 시행됩니다. 그래서 명칭도 을지 자유의 방패 UFS로 정해졌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본 연습은 실제 전시체제로 전환된 이후 상황을 가정해 이뤄집니다.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처음 닷새 동안은 전시체제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수도권 방어를 숙달하고 그 뒤 나흘간은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과 반격 작전을 익힙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중단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부활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 8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는 11개 유형의 다양한 야외 연합 기동훈련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간 북한은 한미 연합 연습을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중 하나로 꼽으며 철회를 거듭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측 담대한 구상을 비난하며 발표한 담화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발염치하니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겠다라고 하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다양한 수위와 방식의 군사 행동을 이어가며 한국과 미국을 압박할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이 우리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데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민심의 평가는 정확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정치 상황을 짚으면서 낮은 지지율이 민심의 평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 메아리도 윤 대통령이 신북풍몰이를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어젯밤 9시까지 1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1만 7천여 명이 적고 일주일 전보다는 8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토요일 중간 집계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감소한 건 지난 6월 18일 이후 처음입니다. 확진자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가 113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고위험군 환자 치료를 위한 당직 병원 제도도 시행됐습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전날 한 자릿수로 떨어진 데 이어 다시 3.8%로 감소했습니다. 월말이 다가오면서 재유행도 정점을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다시 5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이틀째 80명대로 113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의료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야간, 응급치료가 필요한 중증 기저질환자와 고위험 산모, 영유아 확진자를 위한 수도권 당직병원이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 20% 수준인 먹는 치료제 처방률을 3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현황을 추가 점검한 데 이어 처방 확대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60만 명 칠 때 그때 처방률이 4%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 지금은 20%까지 올렸어요. 3명 중에 1명이나 2명 중에 1명이 처방받는 35%, 50%가 되면 명백하게 치명률을 그만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은 임상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어린이의 접종률을 높이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최근에 사망한 소아 청소년의 절반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이들 중에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이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0명에 1명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중에서는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정부는 또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 등 감염 취약계층이 진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재택치료 초기 상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충청권에 시간당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고속도로에서는 제천터널 인근 산사태로 2명이 다쳤고 응급 복구 작업 끝에 8시간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탱크로리 앞부분이 고속도로에 밀려든 토사와 나무에 파묻혔습니다. 또 다른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돼 도로 경계석을 넘어 멈춰 있습니다. 충북 단양군 적성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제천터널 인근에서 비가 쏟아지던 이른 새벽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와 탱크로리 등 차 2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또 밀려든 토사에 도로가 막히면서 차들은 먼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응급 복구 작업을 벌인 결과 8시간 만에 한 개 차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응급복구 작업은 1차로 소통을 완료했고요. 추가적인 비탈면 토사 유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방호시설을 설치 후 2차로까지 전면 소통시킬 예정입니다.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물에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또 다른 식당 내부는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충주시 엄정면에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충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옥천에서는 주택 앞 도로 침수로 1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충주와 영동 등에서 주택과 식당 5곳이 침수돼 소방관들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빗길에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동서청 분기점 인근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를 마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옥상 등에서 18명이 구조된 한편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매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대곤면 초지대교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 간의 교통사고 후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70대 남성과 1살 여자아이 등 모두 5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다친 운전자들이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 인근 주차장에서 정차하던 개인 소유의 25인승 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엔진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담아 새 로고를 내놨습니다. 그동안의 논란을 딛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청사 마련이나 인력 증원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상징 문양, 이른바 CI가 출범 1년 7개월 만에 탈바꿈했습니다. 정부 부처를 상징해 공수처의 독립적인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존 태극 문양에서 양손이 허공을 떠받치는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을 섬기고 치우침 없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공수처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우리 각오를 저는 사실 공수처 새로 시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규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I보다 급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독립청사가 없어 정부 과천청사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독립성 훼손 우려와 함께 보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성윤 전 고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경솔하긴 했어도 독립청사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 보안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오는 2026년을 목표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타당성 조사 같은 연구 용역 등에 대해서만 예산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인력 난도 문제입니다. 줄사표가 이어지는 수사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와 예산, 홍보, 수사 지원 업무를 맡는 행정 인력도 크게 모자랍니다. 공수처법상 정해진 행정직 인원은 최대 20명, 공수처 관계자는 정해진 인원만으로 모든 업무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18명을 추가 파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CI와 함께 다시 태어나겠다는 공수처장의 공언과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선 그동안의 수사력 논란과 내부 갈등을 잠재울 반성과 쇄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 2018년 연이은 차량 화재로 논란이 된 BMW 코리아 전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효준 전 BMW 코리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독일 법인에 대한 항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독일 본사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차량을 설계하고 제작, 판매한 독일 대표와 임원, 국내 대표 모두 책임이 있다며 항고했습니다. 술 취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남성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크림반도에서 발생한 러시아 비행장 폭발로 러시아 흑해 함대의 항공 전력이 절반 정도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동원한 러시아의 후방 지역에 대한 교란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비행장에서 지난 9일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러시아의 군용기 최소 8대가 파괴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항공 전력 절반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점령 지역의 중요 시설에 대한 타격이 거세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Не наближайтесь до військових об'єктів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і усіх тих місць, де вони зберігають боєприпаси і техніку, де тримають свої штаби. 이후 지난 18일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로 들어오는 다리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같은 날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항 부근에서도 폭발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세바스토폴항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측은 항구 주변에서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국이 점령한 헤르손 동쪽에서도 드론 6대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후방 교란이 본격화한 겁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드론이 포함된 7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지구촌이 올여름 유례 없는 가뭄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가뭄에만 보인다는 배고픔의 돌, 헝거스톤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북미와 아시아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유럽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 나타난다는 헝거스톤. 극심한 가뭄으로 강 수위가 낮아졌을 때 하천 돌에 해당 연도를 새겨놓은 것이 헝거스톤입니다. 1959년, 2018년 등 가물었던 해에 새겨진 헝거스톤들이 독일 라인강 유역에서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인강처럼 이탈리아 포강, 프랑스 루아르강 등 유럽을 대표하는 하천은 수위가 낮아지다 못해 곳곳에서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낮아진 하천 수위로 인해 라인강은 바지선 운송이 제한되면서 물류와 공장 생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탈리아는 농업 생산량 3분의 1을 책임지는 포강 유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콜로라도 강 등도 가뭄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The worsening drought crisis across the West is not just bad for business and farms, it's an existential threat to our communities and to our livelihoods. 아시아와 아프리카도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가뭄 현상은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유엔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강화되지 않으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75%가 가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유럽의 다뉴브강 수위가 내려가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했던 독일 군함 수십 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르비아의 항구 도시 프라호브 인근 다뉴브강에서 독일 군함 20여 척이 탄약과 폭발물이 실린 채 수면 위로 노출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군함들이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생태학적 재앙이라면서 세르비아 정부가 선체 인양과 탄약 제거 등을 위해 사업자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간 20일 튀르키예 남동부 가자 안테프주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는 앞서 발생한 미니버스 추락 사고를 수습하던 중 뒤에서 오던 대형 버스가 전복돼 수십 미터를 미끄러지면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 3명과 의료진 4명, 언론인 2명이 숨졌으며 전복된 버스 승객을 포함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특급 호텔에서 현지 시간 19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가 침입해 인질극을 벌여서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알샤바브 조직원들은 모가디슈 중심가의 하얏트 호텔에 중화기를 난사하며 들이닥쳐 건물을 점거하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이들이 호텔 2층을 점거하고 다른 층과 연결되는 계단을 폭파해 보안군의 접근을 막으면서 다음 날인 20일에도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2030 세대의 이른바 영끌 매수 열풍이 식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2030의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3,0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020년과 2021년에는 한 달에 많게는 10건 가까이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뤄진 거래는 2건뿐이고 최근 거래에선 직전 거래보다 1억 원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들은 매수를 주도하던 2030 세대 발길이 거의 끊긴 걸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문의하시는 분도 많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오시는 분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전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의 자체가 아예 없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던 2030 세대의 매수세 감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2030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 6월 24.7%로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9년 1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한창 집값이 오르던 지난해 7월엔 전체 거래의 절반 수준인 44.8%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6월 2030이 차지하는 매매 비중은 27.1%로 올해 3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젊은 층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받는 것이 쉽지 않아진 데다 주택시장 위축으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2030 세대의 주택 매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은 늘고 주택가격은 하락이 예상되면서 특히 집값 상승기 때 2030이 적극적인 거래에 나섰던 지역에서는 5명 가운데 1명이 매수 1년 이내에 집을 되팔았습니다. 서울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봉구가 19.6%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가 17.2%였습니다. 대출을 끼고 이제 매입을 한 경우에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시세 차익을 거두더라도 그 이자를 내고 나면 별 의미가 없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얼른 이제 손절매를 한다고 봐야죠.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해주겠다고 했지만 이자 상한 부담과 집값 하락 우려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2030 세대가 매매 시장보다는 청약이나 임대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활황을 보였던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냉각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장지훈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한인동포 줄리아 김 씨는 최근 자녀들이 독립해 집을 내놓는 과정에서 급변한 부동산 시장에 놀랐다고 합니다. 한때는 빠르면 하루, 길면 일주일 만에 거래되던 집이 한 달 가까이 걸려서야 팔렸기 때문입니다. 비쌀 때 그때 막 잘 나갈 때는 뭐 하루만 해도 나가고 일주일 안에도 나가고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를 좀 놓쳤죠. 그랬는데도 그냥 저희는 그냥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또 어차피 다운사이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가 보편화하자 넓은 집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지난 3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7월 평균 집값은 정점을 찍었던 2월보다 약 23%나 낮아졌습니다.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30% 줄었습니다.
캐나다 당국이 물가 상승을 잡겠다며 꾸준히 올려온 금리가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금리를 올리고 급기야 7월에는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울트라 스텝까지 단행하자 늘어난 이자 부담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저금리 시대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빠른 시간에 여러 차례 금리가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주택 구매를 주저하시거나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높은 금리 인상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진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매매 가계약을 했지만 은행에서 대출 상환 능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주택 거래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가계약이 진행됐다가 모기지가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서 다시 마켓에 나온 경우가 한 3번 정도까지 있을 정도로 한 매물에. 그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들어 당분간은 시장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호그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캐나다 은행이 가을까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시장은 계속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맞물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냉각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YTN 월드 장지훈입니다. 최근 문신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문신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원하는 모양대로 쉽게 그리고 지우면서도 다양한 생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문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이 아닌 시간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오른팔을 기계에 넣자 왼팔의 시간이 줄어들고 커피 2잔을 받습니다. 팔이나 몸에 다양한 패턴을 새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문신은 더는 영화 속 상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전자문신은 대부분 얇은 방막 위에 전도성 물질을 인쇄하는 방식이라 문양이 일률적이고 신축성이나 통기성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원하는 모양으로 즉석에서 전자문신을 그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갈륨 기반의 액체 금속과 탄소 나노튜브로 만든 전자 잉크를 이용해 피부에 바를 수 있으면서도 전도성이 우수한 전자문신을 만든 겁니다. 개발한 전자문신 잉크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듯 원하는 그림을 빠르고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10초면 빠르게 말라 신체 부위에 따라 최적화된 생체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누로 깨끗이 지워져 언제든 새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전자문신으로 맥박은 물론 심전도 신호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자잉크가 빛에 반응하면 열을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물리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액체 금속 기반의 전자문신을 이용해서 피부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생체 정보들, 그래서 심장 박동이나 땀에 포함된 화학 물질 같은 거를 분석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신 관련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MIT와 하버드대 연구진은 포도당 농도에 따라 체액의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것에 착안해 색이 변하는 바이오 잉크를 개발했으며 미국의 한 타투이스트는 기억하고 싶은 음성을 문신으로 각인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패션을 넘어 다양한 생체 정보를 읽고 알려주는 스마트 전자문신이 웨어러블 기기를 넘어 일상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 있는 돌고래 방류를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하지만 울산 남구청은 아직 방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방류 검토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수족관에 남은 고래는 21마리입니다.
그중에 4마리가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 체험관에 있습니다. 고래생태 체험관에는 일본에서 온 큰 돌고래 3마리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큰 돌고래 1마리가 있습니다. 수년간 수족관 돌고래 폐사가 잇따르면서 환경단체들은 고래 방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다 쉼터를 조성해서 바다 쉼터로 보내라.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걸 계속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내보내서 바다 쉼터로 보내라라는 게 저희의 주장의 핵심인 거죠. 돌고래들이 바다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전 바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바다 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에 바다 쉼터 조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남구청에서는 바다 쉼터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류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안전성이 어떻게 확보되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그거를 환경이 조성 안 된데 그걸 결정하는 거는 그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또 일본은 고래 포획이 가능한데 큰 돌고래의 주 서식지가 일본인 만큼 안전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정부 차원의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남구의 돌고래 방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정규리그 종료까지 한 달여 남은 프로야구. 연패 탈출이 절실한 상위팀의 맞대결에서 1위 SSG가 장단 19개의 안타를 터뜨리면서 3위 키움을 눌렀습니다. 키움은 주력 투수들을 투입하면서 총력전을 펼쳤지만 대량 실점에 4연패에 빠졌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SSG는 1회부터 6회까지 매이닝 점수를 뽑으면서 연패 탈출에 다가갔습니다. 특히 솔로포 3방이 영양가 만점이었습니다. 2회 라가레스가 솔로 홈런을 쏘아 올리더니 3회에는 연속 타자 홈런포가 터졌습니다. 추신수의 큼지막한 타구가 오른쪽 담장을 넘었고 이어나온 최지훈도 같은 방향으로 백투백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장단 19안타로 14점을 올린 가운데 최지훈은 홈런 1개 포함 6타수 3안타로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치려고 친 건 아니고 그냥 저한테 유리한 카운트다 보니까 좀 그쪽 몸에서 가까운 코스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저도 또 살짝 놀라긴 했습니다. 예. 키움도 5회와 7회 석점씩을 뽑아 8대6 2점 차까지 따라갔지만 9회 6점을 내줘 막판 뒤집기에 실패했습니다. 정찬원과 한현희, 애플러까지 선발 투수 3명을 투입하고도 SSG 타선을 막지 못한 키움은 4연패에 빠졌습니다. 2위 LG는 잠실 라이벌 두산을 꺾고 4연승을 달렸고 5위 기아는 4위 KT를 이겼습니다. 하나는 롯데를 누르고 6연패 긴 터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NC와 삼성의 대구 경기는 운동장 사정으로 취소됐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을 신임 홍보수석으로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쇄신의 시동을 겁니다. 조직 개편은 정책기획 수석을 신설하는 등 그때그때 필요에 맞춰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민의힘 연찬회가 혼란 수습의 결정적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북 순회 경선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누적 득표율 78%로 압도적 1위를 지켰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전남 순회 경선에서 대세론을 굳힐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미 양국이 내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UFS 본 연습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 연습을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어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피서 막바지 주말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과 수영장은 피서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여파로 전국 곳곳에 수해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동안 서울에서 나온 폐기물만 10,000톤을 넘어서는 등 쓰레기와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천여 명 줄어들면서 9주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후방 지역에 대한 교란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크림반도에서 발생한 비행장 폭발로 러시아 흑해 함대의 항공 전력이 절반 정도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을 신임 홍보수석으로 임명하며 쇄신의 시동을 겁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맞춰 나가겠다는 기조를 잡았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을 신임 홍보수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전 의원은 발표와 동시에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 공보단장과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역임해 언론 소통 능력과 국정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이동하고 강인선 대변인은 유임됩니다. 다만 홍보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관장하는 등 홍보수석과 대변인 사이 업무 분장이 조정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실 5수석 체제에서 정책기획 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 임명이 유력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총무수석 등을 새로 만들어 비서실장의 업무량을 나누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직은 유기체니 그때그때 필요하면 개편해 나가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조입니다. 조직이란 게 원래 좀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그래서 또 하면서 또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또 개편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골쇄신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약자를 위한 행보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분들이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가까스로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지난주 1%포인트 오른 데 이어 이번 주도 3%포인트 상승하며 28%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 여당 지지층과 70대 이상에서의 반등에서 비롯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부정평가 주요 이유로는 인사와 경험 자질 및 무능함, 소통 미흡 등이 꼽혔습니다.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20%대로 저조한 지지율. 대통령실은 개편 이후 정책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추석 전까지 민심을 돌려놓기 위해 총력을 쏟을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차기 지도부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북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75%를 넘는 표를 얻어 독주체제 굳히기에 돌입했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전북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은 권리당원 득표율 76.81%로 2위 박용진 후보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5번의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모두 합한 이 의원의 득표율은 78.05%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3위 강훈식 의원 사퇴 이후 첫 투표 결과 발표했지만 같은 97그룹인 박용진 의원의 전북 지역 득표율은 23%로 큰 변화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남 광주 지역 순회 경선으로 8.28 전당대회 호남 지역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전남 강진에서 전남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오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합동연설회까지 마친 뒤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이 압승을 거둔 전북과 오늘 전남을 합친 호남 지역 권리당원 숫자는 전체 3분의 1로 이번 결과 발표가 전당대회에 큰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SNS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인터넷 주소를 올리고 당비를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 책임 당원이 돼 윤핵관의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호소하는 건 여당 내부의 지지 세력을 늘려 영향력을 키우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내부 총질이 아니라 등 뒤에서 총을 쏜 거고 그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자신이 대선 때 분탕질을 저지른 건 인정하지만 승리 뒤에도 윤 대통령이 이를 넘기지 않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전 대표는 피해 호소인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가 정치적 표적 감사라며 부당함을 여론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감사원의 선거 업무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는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감사원이 하반기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지만 갈 길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권익위를 향한 감사원 감사에 심한 압박감까지 토로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자신의 사퇴를 노린 정치적 표적 감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장으로서 가장 강한 사퇴 압박의 요인은요. 혹시나 이번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제일 두렵고 또 직원들에게 정말 미안한 부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며 전현희 위원장을 향해 정치 관련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라는 거를 그렇게 너무 이렇게 입에 올리는 거는 정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지만 일부 피감 기관의 반발은 더욱 구체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나섰지만 선관위는 선거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정식 공문을 통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본 감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수처 고발과 특검, 감사원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권익위, 감사원의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 고발, 특검 수사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하반기 정부 기관들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지만 여론전과 일부 기관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야당의 강경 대응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면서 대화의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당분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낼 유의책과 함께 한미 억제력 강화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담대한 구상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분야는 물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 군축 논의도 거론했습니다.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겠다며 과격한 대남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7일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당분간 무력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의 현재 이른바 공세 국면이 맞고요. 자신들의 핵을 고도화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세 국면이 끝나야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매우 일관된 입장으로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고 지속적인 그 공조를 국제사회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접근법을 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북미 수교 협상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강경한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면 압박도 하고 해서 대화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북핵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미 억제력 강화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먼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국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다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이번 방한 기간 살먼 보고관은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인 살먼 보고관은 임기를 시작한 지난 1일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엄격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지난 2년 6개월간 더욱 악화됐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군사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2019년 GDP의 최대 26%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2019년 북한 군사비가 GDP의 15% 이상을 차지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GDP의 14.9에서 26.4%, 최대 110억 달러를 군사비로 써 조사 대상 170개국 가운데 군사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의 2019년 군사비 지출액은 439억에서 607억 달러 수준으로 GDP의 2.6에서 2.7%에 해당한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한국의 7에서 25%에 이를 것으로 미 국무부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 군사비 산출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기도 하고 미 정보기관이 북한의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발표는 했지만 최근 재래식 전력의 발전 방향을 봐서는 미국이 파악한 이상으로 군사비에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9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1조 9,400억에서 2조 9,60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1.7에서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300억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러시아 순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10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1년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미국으로 11년 평균치가 연 1,616억 달러였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연평균 11억 달러로 10위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은 지금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각국 정부와 민간 영역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흑해 곡물 수출 합의 이행을 위한 공동 조정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현장을 둘러본 데 이어 곡물 운송 선박 검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한 흑해 곡물 수출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65만 톤의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수출됐다며 이 같은 합의 이행이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y hope is that this extraordinary spirit of commitment that we have seen in the JCC will fructify. 하지만 흑해 곡물 수출 합의의 또 다른 부분인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운송과 보험, 금융과 관련해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 are working hard in order, in cooperation with the US and the EU, in order to be able to make those obstacles being removed.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더 많은 식량과 비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장 안정과 물가 하락에 매우 중요하다며 각국 정부와 민간 영역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흑해 곡물 수출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지난 9일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비행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로 러시아 흑해 함대가 보유한 항공 전력의 절반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서방의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후방 지역에 대한 타격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우크라이나가 이런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배후라는 점을 암시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크림반도 해안에 있는 러시아의 사키 비행장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최소 8대의 항공기가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 지역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후방 교란 작전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러시아군이 흑해 함대 기지가 있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상공에서 다수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떨어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또 러시아 대공 부대가 자국 점령지인 헤르손 동부 노바카 호우카에 날아든 우크라이나 드론 6대를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Jeigu mes turėjom ten, bet perkelė į čia. Varyk, Antanai, varyk. Pagrindinė šito čempionato misija yra populiarinti dalgių naudojimą šitam skubančiame pasaulyje. Dalgis yra ta priemonė, kur tu lėtai gali įsibūti į gamtą. Šitai yra savotiška šienavimo. (30대) 남성이 폐암 진단을 받고 예비군 훈련 연기를 신청했는데 연기가 안 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훈련 면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해당 부대에선 이를 뒤늦게 알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제보는 Y 정인용 기자입니다. A씨는 이번 달 초 폐암 초기라는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듣게 된 소식이라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암 전이 가능성 때문에 받아야 할 검사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이번 달 말로 예정돼 병원 검사 기간과 겹칠 수 있는 예비군 날짜부터 연기하려 했습니다. 굉장히 드문 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관지, 그 폐기능 검사, 또 뇌 MRI 등등 다양한 검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동원 훈련이 이 예비군 훈련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일정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지역 예비군 부대에 의사의 암 진단서를 낸 뒤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해당 예비군 부대는 진단서에 예비군 훈련 날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세부적인 치료 기간이 담긴 진단서를 다시 내라고 통보했던 겁니다. 폐암 진단서로는 연기가 안 된다. 날짜 변경도 안 된다. 아니면 훈련을 받는 날짜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검사 받는 날짜가 계속 변동이 되고 있고 또 의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폐암 진단까지 받았는데도 치료 기간까지 포함해야 하느냐고 거듭 묻자 2번까지 불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번까지는 무단으로 참석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럼 그냥 참석을 하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또 정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훈련을 못 받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A씨의 경우 훈련 연기는 물론 면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훈련에 응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하고 중증 질병은 부대 심의를 거쳐 훈련을 이수한 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규칙을 보면 폐암은 자동 병역 면제 처리 대상인 만큼 예비군 훈련 자체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부대에선 이런 기초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진단서가 맞는데 보류 대상이냐 아니면 뭐 연기 대상이냐 저도 알아봤는데 저는 의사가 아니고 본인이 연기 처리를 할 수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그 연기 처리 기준상에는 명확한 그 날짜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처음 훈련 관리를 맡아 실수한 것 같다며 각 부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인원만 전국적으로 275만여 명. 신성한 국방의 의무만큼이나 개인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주말인 어제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고 오랜만에 맑게 갠 하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도심 행사장과 전시관은 남은 여름방학을 즐기는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위처럼 커다란 얼음 덩어리에서 물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집니다. 지구온난화로 녹아내리는 빙하를 표현한 얼음 작품이 과학축제에 전시된 겁니다. 방학을 맞아 축제를 찾은 아이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작품에 열중합니다. 요즘에 온난화로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또 실제로 얼음이 예전에 비해서 빠르게 녹는 걸 보니까 저희도 지구 환경과 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보고 놀이기구도 탈 수 있는 체험 전시실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은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이곳 부스는 VR 체험을 하려는 아이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안경을 쓰고 의자에 앉으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을 생생히 느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들은 서울에 있는 전시관으로 나들이를 왔습니다. 작은 발들이 음악에 맞춰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생기는 전기 에너지는 바닥 빛을 바꾸고 화려한 레이저를 만들어냅니다. 저희는 이전에도 한번 아이랑 왔었는데요. 아이가 전에 왔을 때도 너무 재밌게 놀고 의육한 체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저희 작은 아기가 이게 밟으면 불빛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네, 되게 신나게 놀더라고요. 네. 개장과 동시에 인파가 몰린 물 전시관. 아이들은 고무공이 투명한 관을 타고 솟아오르거나 두레박에 담겨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과학 원리를 배웁니다. 또 날씨도 덥고 이제 아직 여름 휴가철이니까 애들이랑 같이 시원한 데서 이렇게 과학놀이도 하고 또 재밌는 체험을 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뭐 낚시도 할 수 있고 물이 흘러가는 것도 볼 수 있어가지고. 여름방학의 끝자락이 아쉽기도 다가올 새학기가 설레기도 할 아이들. 잠시 공부를 쉰다는 뜻의 방학이지만 학교 바깥에서 색다른 체험 활동을 하며 무럭무럭 꿈을 키워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 여파로 곳곳에 수해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동안 서울에서 나온 폐기물만 10,000톤을 넘어섰는데 비는 그쳤지만 쓰레기와의 사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쓰레기 보관소입니다. 지난 8일 시간당 140mm의 폭우가 쏟아진 뒤 보관소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는 수해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먹은 매트리스와 또 흙이 묻은 장판이 가득합니다. 평소 이곳 보관소에 모이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50톤 정도. 그런데 물폭탄이 휩쓸고 간 자리에선 하루에만 600톤이 넘는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12배나 많습니다. 저녁 10시에 자고 있는데 비상근무 나와서 떨어졌는데 말도 못해요 그거는요. 보통 50배였으면 한 500배 정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는 광복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수해 폐기물이 모여들었습니다. 수해 폐기물은 더 들어올 예정인데다가 재활용해야 하는 쓰레기까지 마구잡이로 들어와 분류 작업만 해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서울, 경기도 11개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을 3,326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 폐기물들이 함께 반입됨으로써 매립장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이런 대형 폐기물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지난 16일까지 나온 수해 폐기물은 서울만 해도 1만 톤을 넘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투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다시 문을 연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녁 산책에 나서면 다채로운 조명과 함께 빛나는 광화문 광장의 또 다른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어둠이 내리면 다양한 빛깔의 조명이 살아납니다. 광장의 선두에 서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명랑 분수를 내려보며 왜군을 격파한 명랑 해전을 떠올립니다. 이번엔 77개의 물줄기가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77주년이라서 77개입니다. 오른쪽 해치마당 벽면 53m 길이의 고해상도 미디어 월에는 조선시대 풍경이 펼쳐집니다. 광장 중앙에 있는 세종대왕, 한글 창제 원리인 천지인 형상으로 솟아오르는 한글 분수를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광장 곳곳에 숨겨져 있는 훈민정음 28자를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해진 뒤 밤에만 보이는 글자도 있습니다. 밤 8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외벽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에선 거대한 파도가 칩니다. 밤마다 화려한 조명으로 탈바꿈하는 광화문 광장. 지난 6일 개장 후 폭염과 큰 비에도 방문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아이스쇼가 개막했습니다. 올림픽 유산을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전직 국가대표 피겨 선수들은 배우로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로 부인의 아들 용이 병든 어머니에게 선물할 용의 꽃을 꺾다가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집니다. 용궁에 도착한 용은 용왕의 딸 해나와 사랑에 빠지고 왕권을 노리던 호위대장 탄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삼국 유사에 기록된 수로 부인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국내 최초 미디어 아트 아이스쇼 지쇼입니다. 뮤지컬과 아이스쇼의 만남. 여기에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통한 미디어 아트가 볼거리를 더합니다. 영상이 주는 힘을 이제 느끼시게 될 건데 여기에 이제 배우들이 그 윗공간까지 날아다니는 장면이 같이 합쳐지면 가로 60m, 세로 30m 크기의 얼음 무대와 그 위에 펼쳐진 높이 16.5m의 대형 스크린.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활용이 미미했던 강릉 하키센터가 공연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출연진도 절반 가까이는 국가대표나 상비군으로 활약했던 피겨 선수들. 화려한 피겨 동작들이 빙판 위를 수놓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온다면은 또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커졌을 만큼 지금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기온은 섭씨 영상 16도. 관람객들은 더위를 잊은 채 빙판 위에 펼쳐진 바닷속 이야기에 흠뻑 빠져듭니다. 스케이팅 기술도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무엇보다도 배우분들의 합이랑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주 금토 일요일에 열리는 이번 공연은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은 두창 백신이 부족해 비상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뉴욕도 서둘러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접종 예약조차 쉽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김창종 리포터입니다. 학교 앞에 하나둘 모인 사람들.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고 간단한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안으로 들어갑니다. 브루클린에 임시로 마련된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소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에 한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And I don't want to get the monkeypox. Also, see the shot. It didn't hurt as much as I thought it would. 미국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뉴욕주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뉴욕 내 감염자는 2,000여 명, 1,000명을 돌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결국 뉴욕은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백신 예약 웹사이트를 열어 간이 접종소 20여 곳에서 두창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A little too difficult for people to get vaccines. I had to go through a lot of different channels, and this is like my third time trying to get the vaccine. There's like very few vaccination sites. Like everyone should be able to get it. Government's still totally failing at providing adequate vaccination. 미국 전역에 배포된 원숭이 두창 백신은 모두 62만 회 분량, 44만 회 이상의 추가 접종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추가 공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백신을 맞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지역사회 내 불안이 확산하자 뉴욕 시의회가 시 정부의 원숭이 두창 대응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크리스탈 허드슨 공동의장이 상정한 조례안에는 충분한 백신 공급과 원숭이 두창 대응 교육 등 뉴욕시가 원숭이 두창 방역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식품의약부 FDA는 백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백신을 피부 깊숙이 넣는 피하 주사 방식이 아닌 피부 상층 부위에 얕게 접종하는 피내 주사 방식을 새롭게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창 백신 1회분을 5명에게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제조회사와 전문가들은 안정성을 입증할 충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내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많게는 17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은 충분한 백신 공급과 빠른 백신 접종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월드 김창종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 중 절반 이상은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로스앤젤레스 비영리 메디컬 센터 시더스 시나이 연구진은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하기 시작하던 당시 센터 내 직원과 환자로부터 2,400여 개의 혈액 시료를 확보해 분석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혈액 내 항체 분석을 통해 210명이 오미크론 감염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들 중 56%는 본인이 감염됐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댐 건설로 물에 잠겼던 스페인의 과달페랄 선돌 선사 유적지가 최근 유럽에 닥친 최악의 가뭄으로 호수의 수위가 낮아져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페인의 스톤헨지로 불리는 발데카냐스 호수의 과달페랄 선사 유적지가 수면 위로 노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둥근 모양의 부지 중심부에 수십 개의 선돌이 배치돼 있는 과달페랄 선사 유적지는 지난 1926년 처음 발견됐지만 1963년 농촌 개발로 수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공연 예술 축제 프린지 페스티벌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취소 또는 축소됐던 행사가 3년 만에 전면 재개된 건데요. 여기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신예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거리를 가득 채운 관광객들은 구름 한 점 없는 날씨 속에 여유를 만끽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연예술 축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지난 1월부터 대규모 야외 행사가 재개되면서 3년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열린 겁니다. 한 달가량 58개국 3,000개 넘는 단체가 약 5,000회의 공연을 펼치는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했습니다. It's huge. Yeah, There is so much coming from Vancouver. Ours is much smaller than this. Everywhere here. 올해로 75주년을 맞아 더욱 성대하게 열린
이번 축제에는 한국 공연단체도 7개가 넘게 참가해 한국 문화의 저변을 넓혔습니다. 국립현대무용단의 공연장 객석은 가득 찼고 밤늦은 시간 열린 음악제작소 위뮤의 국악 공연엔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음악의 의미 전달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우려와는 달리 표정과 몸짓 그리고 선율로 저희가 소통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서 너무나 더 행복하고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실감한 한인 동포들도 벅차오르는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좋은 공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하고 더 많은 기회가 있어서 많이 자주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특히 한국문화원이 에든버러 페스티벌 기간 한류 팬들을 위해 연 행사 K-팝 워킹 투어엔 신청자가 몰려 추첨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워킹 투어를 지난 일요일 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정원 30명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약 108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등 영상물과 K-팝뿐만 아니라 현대 무용과 국악까지 영역을 꾸준히 넓혀온 한국 문화. 지구촌 최대 공연 예술 무대가 된 에든버러에서도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YTN 월드 신예진입니다. 헤어질 결심 각본집을 비롯해 요즘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집 인기가 높습니다. 이미 본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를 글로 재확인하려는 욕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잔뜩 화가 난 듯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찰 혜준.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알듯 말듯 떨리는 목소리의 열쇠는 각본집에 담겨 있습니다. 배우의 표정과 음성에 녹아든 미묘한 감정을 정답을 찾듯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각본집을 읽는 묘미입니다. 인물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묘사가 돼 있어가지고 감정도 그렇고 되게 자세하게 써져 있어서 영화로도 따라가기 좋았지만 각본집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었고요. 영화나 드라마 각본과 대본집의 인기는 최근 출판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출간 일주일 만에 11쇄 넘게 찍어낸 헤어질 결심 각본집을 비롯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대본집은 예스24 예약 판매 시작 첫날 5,000부가 팔렸고 지난달 종영한 우리들의 블루스 대본집 역시 예술 분야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드라마의 대본과 영화 각본 출간은 3배 가까이 늘었고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도 최근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읽는 영상을 굳이 다시 찾는 이유는 역시 말입니다.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던 마침내, 붕괴와 같은 단어는 온라인에서 밈으로 확산하며 우리말의 묘미를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이 밖에 영화에서 놓친 대사나 삭제된 씬을 글로 확인할 수 있고 한층 몰입도가 높아진 팬들의 소장 욕구도 인기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영화를 관심 있게 본 독자들 중에서는 그 대본집을 따로 이렇게 소장을 해서 갖고 플레이라는 어떤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내가 옆에도 펼쳐서 그냥 보고 싶은 부분 보고 하나의 영상 텍스트를 깊이 있게 해석하려는 욕구가 출판계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뜨겁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충청 일부를 중심으로 다시 폭염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대전이 32도, 대구도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오겠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은 낮부터 저녁 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종일 맑겠고요. 자외선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밤 사이 열대야가 쉬어간 곳이 많습니다. 춘천이 22.1도, 대구가 22.7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춘천이 32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부산은 30도로 예상됩니다. 절기 처서인 화요일을 기점으로 낮 더위는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